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한국 사람 만들기 12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화질서를 무너뜨린 일본,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지난 시간에 그 일본이 어떻게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이룩하고 그 이후에 바깥 세상에 나가서 이와쿠라 사절단 같은 걸 통해서 바깥 세상을 어떻게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지 그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배운 거를 가져와서 이제 그 일본이 어떻게 그 외교를 펼쳐나가고, 특히 이제 조선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는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장 큰 외교 과제가, 메이지 정부의 가장 큰 외교 과제가 사실 이제 대마도 문제로가 되는데요. 이 대마도 문제도 한번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일본하고 이런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됐고, 우리 역사에서 아는 무슨 외관 훈도가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였는지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일본이 1854년에 미국하고 관악과 조약을 통해서 개항이라는 걸 하기 전까지 일본이 유일하게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는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로 공식적인 외교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걸 맺고 있는 게 청하고 일본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얼마나 조선이 일본한테 중요했고 일본이 조선한테 중요했었는지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특히 그 임진왜란 이후에 200년, 300년 동안은 사실 두 나라는 서로 교류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류하게 되는 계기가 1609년에 광해군 1년에 기해약조라는 거를 이제 하죠. 그러니까 임진왜란 끝나고 이제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명대사가 건너가고 그래갖고 이제 포로 석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화해를 해서 기해약조라는 거를 이제 맺게 되는데, 이 기해약조라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일본은 지금 번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면 중앙정부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중앙정부라는 게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조선하고의 관계는 조선하고 제일 가까운 번이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조선하고 제일 가까운 번이 이제 대마도죠. 스시마죠. 그래서 스시마가 조선하고의 관계는 담당한다. 그러니까 원래도 스시마는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생존해 왔던 번이기 때문에 이 기해약조를 맺는 데에도 가장 애를 쓰는 게 스시마가 나서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기해약조의 내용도 스시마가 조선하고의 관계는 다 담당한다. 스시마의 경제는 완전히 조선하고의 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였었냐면 조선으로부터 흰 비단을, 그렇게 조선의 비단이 좋았답니다. 일본에 아직 비단이 없을 때 그 비단을 그 조선으로부터 수입하고 인삼을 수입을 해갖고 그거를 이제 대마도나 일본에서 나는 은으로 그걸 돈을 지불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명나라 말씀드릴 때 이 은이 또 명나라로 또 갑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스시마 사람들은 은을 주고서 산 이 인삼하고 조선의 비단을 나가사키, 교토, 에도, 오사카 이런 데 가서 팔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윤을 남긴답니다. 이게 워낙 귀한 물건들이어서.
그래서 스시마하고 그걸 이제 허가하는 바쿠프가 굉장한 이윤을 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림을 제가 이 사진을 올려놓은 게 이게 조선통신사 사진인데요. 조선통신사라는 것도 보니까 이게 스시마가 다 하는 겁니다. 조선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는 자기한테만 관련이 있는 거지 다른 번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무역은 스시마가 독점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스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쿠프하고 조선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조선통신사가 그래서 꼭 스시마에 먼저 들려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그래서 아직도 스시마에 뭐 유네스코 무슨 무형문화재로 뭐 등록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건너와서 조선통신사가 왔을 때에 스시마 사람들이 벌이는 그 축제 같은 거가.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이제 건너가서 에도까지 이제 안내를 하고 이제 그러는 일들이 조선통신사라는 게 이제 벌어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지도를 이제 보여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요게 이제 스시마, 대마도. 그래서 요로 건너가서 시모노세키로 해서, 그래서 이제 오사카로 해서 나고야로 해서 이 에도까지 갑니다. 근데 이 스시마가, 대마도가 이 중간에서 하는 게 보면은 이제 더 여러 가지가 드러나는데, 조선통신사가 오는 거를 사실 도쿠가와 바쿠에서는 자기네한테 조공을 바치러 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한 뭐를 베푸는 걸로 지금 가가지고 뭐 조선 사람한테 많이 보고 배우고 이제 그랬다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배우는데, 일본에서는 이거를 또 바쿠프가 자기네가 조선으로부터 조공을 받는다고 또 그렇게 포장을 그때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스시마가 중간에서 이제 좋게 말해서 가교 역할을 하고 이제 이중 플레이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19세기부터 들어서서부터 일본에서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하고 일본에서도 비단이 생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무역이 급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으로부터의 무역이 스시마하고 조선 무역이 급감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1850년대부터 들어서서 일본이 개항을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스시마가 유일한 개항장이었어요, 일본한테는. 도쿠가와 시대 내내 바깥 세상하고 열려 있는 게, 물론 나가사키의 데지마라는 조그만 섬 하나 인공섬 만들어서 네덜란드 상관장이 와서 있게 해서 그걸 통해서 란가쿠가 퍼지고 하긴 했지만은, 바깥 세상하고 계속해서 한 나라랑 교류하고 있는 그 무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는 대마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개국을 해버리니까는 다른 항구들이 개항을 해버리고, 그래서 시모다, 하코다테, 가나카와, 나가사키, 니고타, 효고 이런 것이 개항을 하면서 더 부자 나라들하고 서양 나라들하고 마구 교역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고, 자기네는 유일한 그 항구의 지위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 그 무역 내용에 있어서도 조선하고 교역하던 모든 물자들이 이제 다 일본에서 자체 생산이 되고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무역도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는 이때에 스시마는 이제 생존의 기로에 지금 서 있었습니다. 이럴 때 딱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861년 3월에 포사도닉 사건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아 군함이 갑자기 대마도에 나타나서 우리 좀 물도 보급받고 뭐 여러 가지 좀 나무도 좀 하고 보급받을 수 있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가갖고 이제 놀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협상을 하는데, 그러면 왜 러시아 군함이 갑자기 여기에 나타나느냐? 61년에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1860년에 1년 전에 연해주를 할양을 받죠. 그래서 그해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함대를 갖다 놓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갑자기 극동에 함대가 생기고 극동 함대의 본부가 블라디보스톡이 되니까 블라디보스톡에서는 계속해서 동해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블라디보스톡 함대가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대마도를 지나가야지 되죠.
거기밖에 지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스시마가 그렇게 중요해지는 거죠. 러일 전쟁에서의 제일 큰 전투, 유명한 전투가 스시마 전투 아닙니까? 해전 아닙니까? 도고 헤이하치로 그 제독이 하는 그 엄청난 그 러시아 함대 격파하는 그 전쟁도, 그 전투도 그 스시마에서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방금 러시아도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말 자체가 동양의 정복자입니다. 블라디보스톡이 말 뜻이 동양의 정복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양의 정복자 도시를 만들어 놓고 동양을 이제 정복할 방법을 모색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려오다가 보니까 이제 대마도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네 거점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대마도에 이제 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래갖고 있었는데 그때에 영국이 재빨리 군대를 또 그 군함 2척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스시마 사람들 보고 절대로 저 러시아 사람들 들이면 안 된다.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3권 말씀드릴 때 있겠지만 요 포사도닉 사건이 뭐랑 똑같으냐면은 나중에 1880년에 일어나는 거문도 사건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거문도 사건은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톡에 점점 함대를 키우고 있으니까 러시아 함대를 막으려고. 러시아하고 영국은 나폴레옹 전쟁 때에 러시아하고 영국군이 합쳐서 나폴레옹을 격파를 1812년에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유럽의 그 패권을 가지고 사실 전 세계 패권을 가지고 러시아하고 영국이 싸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영국은 바다를 통해서 전부 다 동진을 하면서 정복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수에즈 운하를 만들고 건너가서 인도를 자기 걸로 만들고 동남아시아로 가서 버마를 자기 걸로 만들고 뭐 중국은 원래부터 교역을 했었지만은 그러면서 이 해양 제국을 건설하면서 해양권을 제패하면서 세계 최대의 국가로 크면서 러시아는 어떡합니까? 육지로, 내륙으로 계속 동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아시아로 그래갖고는 결국은 1860년에 청으로부터 연해주까지 할양받으면서 러시아가 이제 발틱해에서부터 태평양까지 하는 완전히 내륙 세력이 되는 거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륙 세력만 갖고는 안 되죠. 바다로 나와야 되니까, 해양으로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바다로 나오려고 할 때마다 영국이 틀어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1850년대에 크림 전쟁이라는 전쟁, 우리가 뭐 나이팅게일이 나오고 하는 그 크림 전쟁, 적십자가 생기고 하는 거가 그것도 크림 반도를 통해 가지고 남쪽으로 어떻게 내려오려고 흑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흑해로 해갖고 그 달다넬로 해갖고 남쪽 에게해로 해서 지중해로 나오는 거를 또 영국에 가서 막는 거죠. 그리고 수없이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를 계속해서 막는 게 19세기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둘이서 패권전쟁. 그게 마지막 패권전쟁이 붙는 게 그게 여기 지금 극동아시아에 와서 붙는 겁니다. 그게 첫 단계가 지금 요 포사도닉 사건이 이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군함이 곧바로 나타나니까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영국하고 여기에서 붙을 적이 안 되니까 러시아 배들이 거기에 이 기지를 만들다가 그냥 철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스시마가 이때 딱 차가 나는 게, 야, 이제는 장사 갖고 안 되니까 우리가 전략적 요충이라는 거를 좀 팔아야겠다, 중앙정부에다가.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가 전략적 요충이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조선에 건너가서 중앙정부가 좀 조선하고 저걸 해갖고 좀 교역도 확대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 정부가 맨날 하코다테 뭐 이런데 니 갔다 이런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좀 심어주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 자기네 번주하고 잘 아는 게 하필이면 기도 다카요시였는데 기도 다카요시야 뭐 이제 중앙에서 제일 힘센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 친구한테 접근을 해서 야, 이 스시마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는 좀 당신이 조선에 건너가가지고 이 조선하고 우리의 교역을 확대 좀 하고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기도가 그때 당시에 이 존왕양이파 시시들 젊은 이 친구들이 갖고 있었던 이 존왕양이 사상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정한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거 하고 있다가 맞아. 조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네. 근데 스시마 입장에서 뭐 무역하는 거가 아니라 다른 두 가지 차원에서 조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는 존왕양이 사상에 의해서 왕정복고가 이제 일어났으니까, 그러니까 천황이 밖으로부터 정권을 다시 돌려받아서 판적봉환을 받아서 직접 통치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럼 존엄을 이제 천황의 존엄을 되찾아야 돼요. 근데 천황의 존엄이 뭐냐면 일본만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가 미토 학파의 그 일본 사기에 의해서 배운 거에 의하면은 원래 천황은 조선도 통치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임나일 본부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통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다시 되찾아와야겠다. 그래야지 이게 제대로 된 왕정복고다. 그동안의 도쿠가와 바쿠프는 이놈들이 영 잘못해가지고 서양 오랑캐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지금 조선하고도 마치 대등한 교린관계 비슷한 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나쁜 짓을 한 거다. 이게 황제의 존엄성을 갖다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한 놈들이다. 그래서 이제 이놈들을 쫓아냈으니까 제대로 존왕양의를 하려면은 조선에 대한 우리의 종주권, 원래 천황이 갖고 있었던 이것도 되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조선 정벌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있고, 이거는 그때 당시 일본 사람들이, 일본의 젊은 층이 다 갖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적인 사고죠. 조선을 러시아나 프랑스, 미국이 차지하면 안 된다라는 확실한 전략적인 사고들이 이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프랑스도 오고 러시아도 오고 영국도 오고 미국도 오고 이제 마구 몰려오니까 벌써 이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우리 이 황토를 지키려면 뭐를 지켜야 되느냐? 조선반도를 지켜야 돼요. 어쨌든 조선반도가 적군의 수준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사고방식은요, 일본이 아직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누가 제일 반대하는지 아세요? 일본입니다. 일본이 절대로 반대합니다.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에서 제가 있던 연구소에서 그때만 해도 중국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았던 때라서요. 우리가 그 학자들이 모여서 참 굉장히 그 건설적이고 재밌는 회의를 그때 많이 했었는데, 그때 미국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하고 해서 정말 최고의 그 전문가들, 전현직 관리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하고 모여서 서울에서 회의하고, 베이징에서 한번 하고, 도쿄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워싱턴에 가서 해서 4년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할 때마다 정말 깊이 있는 논의를 했는데, 맨 마지막 회의를 윌리엄스버그라고 그 워싱턴 남부의 그 미국의 그 최초의 그 도시, 옛날에 첫 정착민들이 만든 도시인데, 우리나라의 뭐 좀 민속촌 같은 데인데, 거기에 이제 가서 그 좋은 데 가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그때 회의를 이제 마지막 4년차 마지막 회의를 했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미국 친구들이 거기서 제안을 했어요. 우리 한번 너무 4년 동안 건설적인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 한번 이런 거를 갖고 한번 해보면 어떨까? 만일에 남한 주도의 통일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날이 오면은, 그러면 각 나라가 여기 있는 중국, 일본, 미국이 조건이 뭔가, 그거를 허락하는 조건이 뭔가를 각자 한번 얘기를 해보자.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해. 그 대신 뭐뭐를 내놔라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걸 하나씩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그랬더니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당황을 해갖고, 이거는 우리가 회의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럼 회의하라고. 그래서 옆방으로 가서 한 30분을 이제 회의를 하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데서 얘기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알았다 얘기를 하는데 그 대신 전제가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나지만 절대로 안 일어나지만은 정말로 가상으로 그런다면은 혹시 그런다면은 이제 이런 조건이다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 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주한미군이 38선 이선으로 넘어오면 안 되는 거하고 미군의 미사일들을 갖다가 철수해야 되는 거고 지상군은 그럼 어떡할 거냐라는 아예 그냥 남한에도 남아있을지조차에 대해서도 이제 지상군 어떡할 거냐고 해구산 어떡할 거냐고 이제 우리가 다 예상했던 질문.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쭉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차례가 됐어요. 일본 굉장히 유명한 그 일본의 전략가인데 그 외무성에 실제로 있었고 맨날 육자회담 이런 것도 하고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안 된대. 그러니까 거기서 우선 얘기가 탁 막히더라고. 중국하고 얘기가 그냥 탁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절감을 했어요. 그때. 야, 그렇구나. 대한민국보다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태반은 주한미군 없어도 된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일본은 절대 착각 안 하더라고요. 주한미군 없어지면은 자기네가 직접 이제는 맞이해야 돼요. 중국하고 북한하고를.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의 일본이 아니죠. 그거를 방어하려고 하면은 일본은 완전히 재무장을 해야 되죠. 전혀 스토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사실 주한미군 철수라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일어났다가는 일본 전 세계 경제고 안보 질서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미국으로서도 주한미군을 대체하려고 그러면 항공모함 그 편대를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된다라든가 그걸 대체하려고 그러면 열 몇 개를 더 만들어. 그러니까 미국 예산 갖고도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되는 건데 이제 허튼 소리들을 하고 해서는 안 된 일이고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런 거는 일본 사람들이 이때부터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한론 같은 것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일본의 적대적인 손에 조선반도가 떨어지는 거는 절대로 안 된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 사람들의. 자나깨나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군한테 떨어지려고 했을 때에 움직이는 거죠, 일본. 그러니까 조선반도가 그냥 조선이 정신 차려가지고 지가 좀 잘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기도 하고 무슨 후쿠시마 유키치도 도와주고 갑신정변 때도 좀 도와주려고 그러고 온갖 거를 전해주고 해서 그래서 정신 차려서 잘해서 제발 좀 독립국가로 해서 유지를 해라. 근데 이게 점점 무너지면서 중국이 점점 더 세지고 중국도 형편없어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들어오고 영국, 프랑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이거 이러다가는 저거 넘어가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는 이제 청일전쟁을 일으키는 거고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중에는 자기네가 이제 직접 접수를 하게 된 그런 상황이 보이는데 이제 너무 앞서가는 거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제 기도가 이때 내가 나서겠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서서 정한론 하면서 정한론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나를 조선의 사신으로 보내라. 그래서 내가 조선의 사신으로 가가지고 너희들 잘못했다고 빨리 개항을 하고 우리랑 관계 개선을 저걸 하라고 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혹시 나를 죽이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군대를 일으켜서 쳐들어와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라이들은 생각하는 게 좀 다릅니다. 나중에 사이고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가 가서 죽을 테니까 죽으면 그 핑계로 쳐들어와라.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스시마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스시마의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미묘한 게 조선하고 관계도 확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조선하고 확대를 하자는 거지 자기네가 교육을 독점하고 있던 거를 포기하자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지금 자기는 그것밖에 먹고 여전히 조선밖에 매달릴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미묘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조선하고의 관계를 좀 확장을 시키고 개선을 하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대마도가 그 주도권을 잡는 한도 내에서 일이 벌어지도록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제 공표를 합니다. 스시마
대마도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868년 4월 15일 날 왕종 복구하자마자 이제 한 겁니다. 이번에 왕종으로 일시인데요. 모든 외국과의 교제는 조정이 담당할 것이다. 이제 조정이 담당한다. 여러분, 외무성이라는 게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외무성이라는 게 없었죠, 일본에. 대마도가 조선하고 문제는 하는 거고, 뭐 다른 번이 중국하고 뭐 하는 거고 이런 거였죠. 그런데 이제는 국가가 중앙정부라는 게 있어서 어느 번, 어디에, 어느 주, 누구, 어느 도시랑 뭐를 하든, 어느 일본 사람하고 하든, 그거를 관리하는 게 중앙정부가 하는 거고, 그걸 중앙정부가 하는 게, 그게 외무성이라는 걸 만들어서 외교관을 중앙에서 훈련을 시켜서 하는 거다 하는, 이제 그 변화가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모든 법도 그렇고, 모든 분야도 그렇지만, 이제 외교에서 이제 그런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옛날부터 왕래하던 나라이므로 더욱 위신을 세우고자 하는 뜻으로 지금까지 대로, 그러니까 종씨 집안입니다. 스시마의 그 다이묘 집안이 종씨 집안입니다. 종가의 양국 통교를 가역으로 명하며 조선국과의 교제는 외국 사무보의 마음가짐으로 행하라고 명하니 국위를 세울 수 있도록 진력하라. 단 왕정 일신의 시기이므로 해외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히 마음을 기울여 구패를 척결하고 봉공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 외무성에다가 맡기지는 못하고 일단은 어쨌든 대마도가 좀 해봐라. 근데 옛날식으로 하지는 지금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아주 절묘하게 명령을 하나 받아낸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웬만하면 다 뺏어가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하지 마라고 할 텐데 그러지는 않고 일단은 대마도가 너희가 그냥 종씨네가 그냥 해봐라 라고 하는 데까지 이제 받아냅니다. 그랬더니 스시마의 소 요시아키라가 그 당시 대마도 번주가 이럽니다.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관인이라는 게 뭐냐면 기후약조, 1609년의 기후약조를 통해서 일본이 조선하고 교역할 수 있는 거는, 관인이라는 게 뭐냐면요, 대마도 사람들만이, 그러니까 조선이 기후약조를 통해서 외관이라는 걸 열지 않습니까? 외관이 있으면은 외관에 1년에 대마도 배 20척밖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 들어오는 배가 조선에서 대마도 도주한테 준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마도주한테 도장을 조선 정부가 줘서 그 대마도주가 허락하는 도장이 찍힌 서류를 갖고 오는 배 20척만 1년에 들어와서 외관에 와서 물건을 팔고 사가고 할 수가 있게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안 갖고 가면 조선이 안 받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요시아키라가 이번 서류부터는 조선에서 만들어준 관인을 사용하지 않고 정부에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제 너희가 계속 하라 그러니까 대신 우리 조정에서 새로 만들어주는 관인을 사용함으로써 옛날부터 조선의 신하로 살아온 잘못된 점을 뉘우치겠습니다. 수백 년간 조선으로부터 받은 국가적인 경멸과 모욕으로 점철된 잘못을 바로잡아 오늘부터 오로지 우리나라의 국채와 국위를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라고 정부에다가 말은 그렇게 해요. 이 소 요시아키라가 누구냐면요, 왼쪽에 사진이 이게 소입니다. 소 요시아키라고. 오른쪽 사진이 누군지 아세요? 덕혜옹주입니다. 덕혜옹주의 남편이 누구냐면 소 요시아키라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마도 번주의 아들한테 덕혜옹주를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스시마하고 그만큼 대마도하고 조선이 중요했다는 말 뜻도 되지만 저는 사실 잘 고종의 판단력이 모든 데에 다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것도 좀 이상해요. 왜? 사실 가장 작은 번이고 별 볼 일 없는 번이고, 물론 남편은 그때 당시에 그 교토 제국대학의 영문학과 학생이고 굉장히 멋있고 그랬던 친구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우리 역사하고는 이 소씨 집안하고는 정말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참 우리 비극적인 역사의 한 장이지만 일본 역사 보고 있으면 우리 역사는 끊임없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 일일이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지금 조정한테 얘기를 해서 그럼 너희가 일단 해라. 그래서 이제 멋있게 조정한테 고맙습니다. 우리가 구습을 탑하고 이제는 조선이 준 도장 안 쓰고 조정에서 새로 받은 새 도장을 통해 갖고 이제 완전히 옛날에 우리가 그 앞에서 굴종하던 조선 앞에서 굴종하던 이거 다 타파하고 새롭게 그 황제 천황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게 뭐 이제 국위주 사냥하고 어쩌고 하겠습니다 하고 말은 뻥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알거든요. 이 새 도장 갖고 가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조선이 그나마 있던 것도 다 끊어버릴 게 뻔한 것 같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또 말은 그렇게 해놓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왔을 때 와서도 자기 그 대마도 사람들한테는 멋있게 또 얘기를 해요. 이번에 조정일신의 전말을 대수사를 통해 조선에 알리려 한다. 이는 일찍이 조명이 있어서 조정에서 명령이 있어서 지금의 서계부터는 그 나라 조선이 주조해준 도서 인장을 고치고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 신인을 이용하여 그들이 한이신 조공을 바치는 번, 그러니까 자기네가 조선에 조공을 바치는 번이었었기 때문에 조선도 이제 그렇게 대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한이신으로 우리를 대해온 오류를 바로잡고 구례의 국욕을 씻고 이 치욕을 씻고 오로지 국채와 국위를 세우고자 한다. 그러나 양국 간의 종래 습회로 인하여 초공철시를 단행하여 우리를 곤란하게 할지도 모른다. 그럼 조선이 말아, 그럼 말아, 그냥 끊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무릅쓰지 않고 편한 길만 추구한다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바가 되므로 사정을 버리고 사사로운 생각을 버리고 공의에 따라 단연히 오늘의 처치에 이르렀다. 장래 설령 국맥에 관계하는 곤란이 생긴다 하더라도 머지않아 조정으로부터의 보답이 있을 터이며 더욱이 왕토 왕민의 입장에서 버려둘 수는 없을 것이다. 우리 버리지 못할 거다, 조정이.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각오를 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진짜 조정에 다음번에는 우리가 배가 갈 때에 새 도장을 갖고 이제 가겠다. 그리고 이제 1869년에 6월 17일 날 판적봉환이 일어나서 대마도가 이때부터 호칭이 이즈하라 한으로 바뀌어요. 그 번 이름이 바뀝니다. 이제 스시마여서 이즈하라 한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양국의 서계 왕복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므로 지금 도교의 문의에 두었으므로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는 계칭에 대해서 조선에 누설하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진짜 폼을 당장 막 잡고 조정 보고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걸로 하겠습니다. 자기 백성들한테 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다 끊어지더라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번 이름까지 이제 바뀌고 나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이름까지 또 바뀌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골치 아파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건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 이제 벌써 얘기는 이제 안 합니다. 그러고 나서 가요 이제. 가서 조선 사람을 다 만나갖고 이제 나오는데 그때에 이제 조선의 외관 훈도가 이거는 조정에 올린 보고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고 실제로 스시마 사람들이 다녀간 다음에 조정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올린 보고서입니다. 관수외가 말하기를 그 외관에 있는 사람 일본 관리죠. 그 외관에 있는 일본 관리가 말하기를 폐방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변이 많았으며 작년 11월에는 명치로 개년하였고 폐주 태수도 승자하여 서계와 로인의 좌근위 소장 평조신을 칭하였습니다. 서류에다가 전에까지는 없었던 좌근위 소장 평조신이라고 자기 그 소씨가 이름을 바꿨다. 그렇게 서류에다 넣었습니다. 라고 하므로 hil책하기를 서계의 문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례에 어긋나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니 개서정납하라고 관수외관 및 전관에게 체규하였습니다. 도서를 살펴보니 예산날과 다름이 없어서 동서계 별폭 등본을 상송합니다.
또 이번에 대마도주 평이달이 보낸 서계 중에 좌근이 소장이라는 것은 혹 가원지례이겠습니다만 평자 밑에 조신 두 자는 일찍이 없었던 대위격이므로 이멱들에게 면하여 엄히 체규하도록 하여 속히 개수 정납하도록 하였습니다. 변정에 관계되므로 따로 등본을 의정부 상분부에 상송합니다 라면서 약간 이름을 좀 바꾸고 그랬는데 뭐 도장을 딴 거를 냈다거나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약간 좀 수정해서 내라고 그랬다. 어쨌든 변화가 있으니까 보고는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왔는데 도장을 차마 내밀지 못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는. 일본 정부에 돌아가서 뭐라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유, 제가 겁먹어서 그렇게 천황께 그렇게 단단히 맹세를 하고 했지만은 겁나서 못 내놨습니다? 아니죠. 가갖고 뭐라고 합니까? 아, 내놨더니 이 조선 이작자들이 난리 법석을 치고 천황을 갖다가 그냥 모욕하기를 말았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뭐 이런 일이 다 있냐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가자 정한론 이제 막 이 버릇. 그러니까 이제 기도가 이때 나타나서 서둘러 천하의 방향을 한 군데로 정하시고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셔서 저들의 무례를 따져 묻고 저들이 만약 불복할 때는 그 죄를 널리 알리고 공격해서 그 땅의 신주, 신의 땅, 일본의 위험을 크게 떨치실 것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천하의 누습을 호련히 일변시켜 멀리 해외로 목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온갖 기회와 기계 등이 정말 실제로 같이 나아가고 또 각 부를 서로 살피게 된다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배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면서 각자 스스로 뒤돌아보고 반성하지 않는 나쁜 폐단을 완전히 씻어내는 데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나라에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니 그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정한을 해서 나라를 딴 나라하고 전쟁을 일으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라 안에가 일치단결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야지 나라에 일치되는 거예요. 지금 폐번치연하고 난리가 나서 어떻게 돼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반란은 일어나고 밀란은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때 이 국론을 어떻게 통일하느냐? 조선 쳐들어가야 된다. 군대를 일으켜라. 그러면은 우리가 멀리 바깥으로 목적을 정하고 그에 따라 온갖 기회와 기계 등이 정말 같이 나가기 시작하면은 이 나라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도구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흩어질 때마다 정한론이라는 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오쿠보라는 사람이 절친 같이 유신 성공시킨 오쿠보가 제일 비스마르크 흉내내는 일본의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참 놀라워요. 그때의 외무성 관리들을 파견을 해갖고 공부를 하게 해요. 조선 문제를 너희들이 한번 제대로 들여다봐라. 그래서 보고서를 내라. 그래서 외무성 관리들이 유학 갔다 오고 한 외무성 관리들 젊은 사람 3사람을 보내가지고 외관에도 동네 다 다녀오게 하고 그러면서 보고서를 받아내요. 그래서 1870년 5월에 보고서를 딱 받으니까 그 보고서에 3가지 안이 나옵니다. 1안, 임시로 조선과의 관계를 단절해버리자. 이렇게 굴욕적인 그런 상황 별로 해봐야 지금 큰 도움도 없을 테니까 언젠가 우리가 다시 국력이 돼서 할 때까지 그러면 끊어버리는 방법이 하나다. 이렇게 치욕적인 일을 거절만 당하는 일만 당하려느니 하느니. 2번째, 기도가 요구하듯이 기도를 단장으로 한 사절단을 조선에 파견해서 왕정복구 사실을 통보하고 조선과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고 그 대신 갈 때 2척의 군함과 군사를 대동하고 가게 해서 새 조약을 거부할 경우에 무력을 사용. 이게 이제 기도가 원했던 거죠. 기도 다카요시가. 그게 2번째 아니고 3번째 아니 뭡니까? 조선 대신 청의 사신을 보내서 청과 우선 조약을 체결하는 거가 어떻겠습니까? 왜? 조선은 청의 속방 아니냐. 그러면 속방인데 그러면 청하고 일본이 조약을 체결해버리면은 그럼 조선이 당연히 자기네 상국하고도 조약을 했는데 우리하고 하는 거를 거절할 명분이 없어질 거 아니냐 라면서 청하고 먼저 조약을 체결하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오쿠보가 3안. 기도가 펄펄 뛰고 그런데도 안 된다. 3안으로 가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에 가요. 청에 가서 조약을 체결하자. 그러니까
외가 청에 나타나서 이 근대 조약을 체결하자 그래요. 그랬더니 청에서 이제 난리가 나죠. 청에 이제 우정척사파, 그 잉한이라고 이제 만주족, 8기군 만주족 아주 정통, 안휘의 총독, 안휘 순무르 잉한이라는 대단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우정척사파입니다. 말투를 보시면요, 똑같아요. 외국은 개나 양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유일하게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며 그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권위입니다. 그들은 중국을 유린하기 위해서 중국의 힘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그들은 날뛰기 시작하면서 우리를 겁박할 것입니다. 그것이 천진교환의 본질. 천진교환이라는 게 1870년에 천진에서 중국 사람들이 그 프랑스 신부하고 수녀들 열몇 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벌어져서 아주 굉장히 어려웠던 나중에 이제 하여튼 중국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외국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는 이제 그런 건데, 그것이 천진교환의 본질입니다. 이제 일본이 교역을 청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조공국이었고 문제가 생겼을 때 참조할 수 있는 명확히 쓰여진 조약을 갖고 있는 영국이나 프랑스와 다릅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갑자기 이러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상소를 올려서 절대로 해주면 안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홍장하고 중국본을 찾아가요. 이홍장하고 중국본은 이제 태평천국의 난을 평정을 하고서 이제 가장 중요한 직례 총독하고 이런 거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 중국이 이들에게 양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며 따라서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일본은 외의 나라입니다. 명대에는 수백 년 동안 우리의 항구들을 약탈하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발을 들여놓게 되면 영국과 프랑스와 같이 또 하나의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는 아무리 걱정해도 부족함이 없는 일입니다. 했더니 이러면서 이제 반대가 극렬하게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홍장하고 중국본을 찾아가요. 그랬더니요, 이홍장하고 중국본이 하자 그래요. 하면서 상소를 올려요. 1871년 1월 2일 날 이홍장이 상소를 올렸는데, 상소의 내용이 뭐냐면 일본은 이미 원나라 시절부터 중국의 조공국이 아니었다. 뭡니까? 원나라가 시절이 뭡니까?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쳐들어갔다가 가미카제를 만나서 다 격침을 하고 2번 쳐들어갔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원나라가 결국은 일본 정복하는데 실패한 이후로 이제는 조공국이 아니다. 따라서 조선과 류규, 월남하고는 다르다. 조선과 류구, 월남은 확실히 조공국인데 일본은 아니래요. 두 번째, 일본이 외구의 나라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역시 명나라가 외와의 무역을 금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 번째, 일본은 태평천국의 난이나 최근 청과 서구 열강 간의 전쟁을 악용하지 않았다. 잉하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약한 틈을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때 힘들 때 회방 놓지 않았다. 그리고 실제로 일본이 탄약 같은 거를 제공을 해줬었습니다. 이홍장한테. 그리고 중국본은 3월 9일 날 상소를 올려서 일본이 원하는 건 그냥 무역이다. 해줘라. 그래서 합니다. 여러분, 1871년 9월 13일이에요. 대청국과 대일본국이요, 청일수호조약을 합니다. 근데 이 청일수호조약은요, 정말로 동아시아 문명사의 대전환점입니다. 근대 서양법, 만국공법, 국제법을 가지고 동아시아의 국가들끼리 맺은 첫 조약이에요. 그리고 이론상으로 이런 조약을 맺는 국가들은 대등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몇천 년 된 이 동아시아 국제관계사에서 처음으로 중국과 대등한 지위에 오릅니다. 1871년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이러고 나서도, 그 다음에 뭔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조약을 가서 비준을 해서 비준된 조약을 이제 다시 가지고 일본이 사신을 다시 파견해서 동치제한테, 청황제한테 직접 비준서를 이제 갖다가
이제 제정을 하겠다고 이제 갑니다. 그래서 1872년 1월 22일 날 그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직전에 이제 중국하고 이런 거를 하면서 조선에는 이제 다시 와서 대마도에 다시 와서 이번엔 일본 외무성 대표단을 보냅니다. 대마도 대표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일본 외무성 대표단을 보냅니다. 공식적으로 외무성 관리를 보내는 거예요. 외교관을. 그 사람이 소 요시아키라의 편지를 2통을 대신 들고 와요. 한 통은 관례대로 조선의 예조 참판한테 이제 보내는 거고, 늘 외관에 왔을 때 그랬듯이. 그러면서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소는 자신이 신설된 외무성에서 조선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일본과 조선이 계속해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외무성의 관리들을 조선이 잘 맞아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이때에 조선은 처음 청일 수호 조약이 뭔지를, 왜냐하면 이때 청일 수호 조약 원본까지 가져오니까 조선에는 난리가 납니다. 아니, 왜 놈들이 청나라하고 조약을 맺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그리고 폐번치현이라는 거에서 쓰시마 한도 없어지고 이즈하라 한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이제 처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놀래서 3월 20일 날 일본의 이 서류들을 받고서 사안이 중대한 만큼 회담은 천천히 하겠다고 일본 측에 이제 통보를 하고 조선 조정에서 이제 이걸 갖고 이제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착착 진행합니다. 태정관은 동래부와의 모든 교류를 외무성 직할로 하고 바꿔버리고, 스시마와 외관이 다루던 조선과 일본 간의 표류 및 문제 같은 것도 다 나가사키 현에다 이관을 시켜버리고, 72년 5월 28일에는 과거 스시마한이 파견한 인물들을 외관에서 모두 철수시키기로 결정하고, 하나부사라는 외교관을 보내가지고 9월 19일 날 부산에 입항해서 구 스시마한 파견 관리와 무사들을 모두 철수시키고, 그 대신 외무성 관료들을 새로 임명을 하고, 따라서 1872년 9월 이후 세견선, 대마도주가 조선의 인장을 찍은 그거를 받아갖고 1년에 20척씩만 들여오는 기후약조를 통해서 형성됐던 그 조일 관계의 핵심이었던 세견선은 더 이상 외관에 입항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써 기후약조 이후에 스시마 중계를 통한 조일 관계가 완전히 끝나고 전통적인 화해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던 조일 관계 역시 완전히 이제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국제 질서 속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때에 일본은 완전히 여기 한번 못을 박는 일을 합니다.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화해 질서 끝났다. 중화 질서 끝났다.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면 소에지마 다네옴이라는 그 당시 일본 외무상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준서를 가지고, 조약 비준서를 가지고 청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1873년 3월에 비준서 교환을 하러 이제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4월 22일 날 텐진에 도착을 해서 이홍장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홍장하고 소에지마가 딱 만나가지고 그때 이제 소에지마는 일본 군함 2척을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서양제 군함을 2척을 끌고 일본의 외교관이 외교사절이 처음으로 일본 군함을 타고 어디를 가는, 그 전에 미국 가고 유럽 갈 때는 다 미국 배 빌려 타고 유럽 배 빌려 탔는데 이번엔 처음으로 자기 군함을 타고 자기 수병들이 운영하는 배를 타고 중국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외국인 르장드르라고 이제 외국인 고문을 데려갔는데, 르장드르가 나중에 고종의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르장드르는 지금 어디죠? 갑자기 양화진 선교사 거기 묘지에 묻혀 있어요. 이 르장드르라는 사람은. 근데 이때는 이제 일본 고문으로서 있었는데, 그래서 르장드르를 데려가 갖고 소에지마가 이홍장을 이제 만나서 인사를 하고, 이 사람은 이제 프랑스의 르장드르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미국 사람이죠. 얘기를 하니까 이홍장이 이렇게 탁 한번 떠보는 거예요. 한번 툭 쳐보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도 이런 조약을 체결했지만 외국인의 자문이 필요한 적은 없었다.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너희는 뭐가 자신이 없어서 외국 자문관을 데리고 오느냐? 그러고 이홍장이 또 그랬대. 소에지마 사절단이 서양 옷을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너희는 왜 일본 관리들인데 왜 서양 옷을 입고 왔냐? 자존심도 없이 말이야. 딱 한번 이렇게 쳐요. 그랬더니 소에지마가 카카,
외국인의 옷은 아름답지는 않겠지만 매우 실용적입니다. 특히 외국식으로 건조된 전함에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타고 온 전함 말입니다. 우리의 옛 옷을 입고는 배를 운항할 수도 전투를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식을 바꾼 이후 아주 잘 적응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응이 빠른지 이번에 우리가 타고 온 철갑선과 초계선에는 외국인 승무원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당신네들은 그런 배 있습니까? 한 방 먹이는 거예요. 참. 근데 이 소에지마를 보낸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외무상이기도 했었지만 당시 일본 최고의 한학자였답니다. 한문에 능통한 사람이고 북국시에 너무 능했고 중국 고전에 완전히 통달했던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또 보냈습니다. 근데 벌써 탁 받는 게 노련한 게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래서 73년 5월 7일 날 베이징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베이징에 도착을 해서 이제 동치제를 아련을 하려고 동치제한테 이제 비준서를 주려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베이징에서 난리가 나고 있었어요. 무슨 난리냐면은 구미열강의 공사들이 동치제를 가서 만나야 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만나냐를 가지고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왜 아직도인지 아세요? 지금 중국이 서양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양의 외교관이 중국에 상주하기 시작한 게 신유정변이 일어나도 1860년이에요. 지금 1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청황제는 외국 사절을 맞이할 때는 외국 사절이 와서 3개 국어 두례를 하라는 거예요. 인조가 여기 그 남한산성의 장면제가 하나, 그 인조가 이제 청태종 앞에서 무릎 꿇고서 이제 모자 벗고서 저기 3개 국어 두례, 그렇죠? 그러니까 3번 무릎 꿇고 한 번 무릎 꿇을 때마다 3번 머리를 땅에다 찢는 그 카오타오 한다라는 그거를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여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못하겠다 그러는 거고 중국은 그거 못하면 황제 못 만난다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그 동치제가 직접 친정을 이제 시작한 때였고. 그래서 그랬더니요. 그러면서 이 청 관리들은 그 소에지마가 오니까 굉장히 반가웠어요. 같은 동양이고 한문에 능통하고 그렇게 잘 아는 사람이고 동양의 예법과 이런 거를 잘 아니까 자기네 입장이 뭔지를 좀 아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해서 그래서 소에지마를 갖다 불러가지고 그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소에지마가 그 총리하면 관리들 야단을 치면서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법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야단을 쳐요. 뭐라고 꾸중을 하냐면 외국의 외교 사절들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할 것인가는 우리가 결정하고 그들이 오기를 기다린다. 우리 일본은 그렇게 한다. 따라서 빠른 경우에는 외교 사절이 도착한 바로 다음 날 천황을 접견할 때도 있다. 우리는 그들의 방해나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함으로써 천황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운다. 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국 사람이 듣기는 맞아. 그럼 3개 국어들을 끝까지 하라고 그러라는 얘기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무슨 일이 그 직전에 소에지마가 중국에 오기 직전에 외교장관으로서 외무장관으로서 있을 때에 신임 주일본 영국공사 왓슨이 와서 메이지한테 신임장을 제정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때에 왓슨이 소에지마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메이지를 만나면은 메이지도 일어나서 나를 똑같이 내가 하는 것 같이 똑같이 대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소에지마가 말도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왓슨이 그럼 나도 안 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러시아 공사 뷰츠호프가 자기네 사할린하고 영토 문제 때문에 논하러 이제 또 소에지마를 만나고 또 그 편지를 그 조정에서 받은 편지를 메이지한테 전할 게 있다 그래갖고 메이지를 만나겠다 그러면서 뷰츠호프는 뭐라 그러냐면은 그런데 메이지가 나를 맞아주는 방식은 당신네가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소에지마가 그래 그러면 너 만나도 돼 아련해도 돼. 그래서 아련을 하는데
이게 1872년이니까 메이지가 1852년생이에요. 고종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52년생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딱 20살입니다. 뷰츠호프가 들어가니까 메이지가 일어나요. 일어나서 똑같이 맞아줘요. 그러니까는 뷰츠호프도 기절을 하는데 더 기절한 거는 일본 관리들이야. 메이지가 말을 안 했어요. 말 안 하고 있다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 결정에 의해서 일어나갖고 이거는 서양 사람들한테는 서양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일어나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준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왓슨이 이 얘기를 들어요. 왓슨이 얘기를 듣더니 야,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다시 소에지마한테 가가지고 나 다시 메이지 아련할 테니까 이번에는 어떤 방식으로 메이지가 나를 맞이하는지 그건 당신한테 다 맡깁니다. 그러고 나서 그랬더니 알았다, 소에지마가. 그래서 했더니 역시 메이지가 일어나서 맞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왓슨은 죽을 때까지 열렬한 친일파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해요. 그래서 이제 소에지마가 지금 총리 아문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한 거야.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인마 자식들아. 너희는 이걸 왜 못하느냐. 근데 정작 어떡하는지 아세요? 공친왕, 그러니까 총리 아문을 만든 그 공친왕 혁헌, 누구죠? 서태후하고 같이 그 신유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이제 개혁을, 양모운동을 일으킨 사람. 소에지마를 숙소로 찾아가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되는 것 같으니까 소에지마하고는. 그래서 공친왕은 중국 고전에 통달한 소에지마가 오히려 중국 황제에게 삼고구도를 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라고 공친왕이 지금 더군다나 총리아문 관리들한테도 야,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갖고 관철시켰는데 너희는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그랬더니 소에지마가 격분하면서 일어나서 메이지 천황의 사신으로 청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치욕적인 일이라고 난 절대 할 수 없다고 그래요. 공친왕한테는. 그래갖고 공친왕이 놀라서 가요. 그러면서 다음날 총리아문은 서구 열강의 외교사절단이 제안한 대로 그러면 3개 국우들의 대신 5번 허리만 숙여서 예를 갖추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해버려요. 소에지마가 그러고 나니까 가서 확 마음을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소에지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소에지마는 총리아문의 그런 예법을 따를 의향이 전혀 없으며 만일 자신이 황제에게 머리를 숙인다면 황제 역시 똑같이 허리를 숙여 답례를 해야 할 것이라고 편지를 써요. 5번 이렇게 그냥 하는 것도 못 받아들이겠대. 황제가 똑같이 나한테 하래요. 르장드르가 옆에서 있으면서 아니 이러셔도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 세게 밀어붙이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청을 자극해서 문제를 더 어렵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소에지마가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분명히 효과를 낼 거야. 편지를. 그래서 협상이 계속돼요. 심지어는 서양 사람들까지도 너무했다고 소에지마 보고 대충 좀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안 꺾어요.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한지 아세요? 나는 외무 대신이야. 당신들 여기 와 있는 서양 사람들 다 공사야. 그러면 동치제를 아련하게 됐을 때 들어갔을 때에 나는 따로 들어가야 돼. 공사들하고 외무 대신이 장관이 지금 같이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나만 먼저 들어가서 먼저 하고 서양 사람들 너희들은 단체로 나중에 들어가라고 그것까지 요구를 해요. 근데 결국 소에지마가 이겨요. 그래서 청은 결국 소에지마가 서양 외교관들 앞에서 동치제를 따로 접견하도록 하겠다고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구미열강의 외교관들도 소에지마를 보고 축하한다고. 7주에 걸친 논쟁이 이렇게 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6월 29일 날 소에지마는 서방의 외교관들보다 먼저 단독으로 동치제를 아련하여 신임장을 제정하고 소에지마는 청황제에게 3번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이래서 3개 국오둘의 삼전도의 굴욕, 이긴 그 3개 국오둘의 예법을 없애는 게 일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접견식이 끝나고 나서 그 총리衙문에서 크게 연회를 준비했다고. 그래서 이제 연회에 오겠냐 그랬더니 유럽 사람들은 그날 날이 굉장히 더웠대요. 6월 달이니까 이제 베이징이 오니까 굉장히 더웠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아우 도저히 너무 더워서 우리 못 가겠다고, 연회는 참석을 못 하겠다 그러고 이제 가버리니까는 이제 총리衙문 관리들이 준비는 다 해놨는데 이제 황당하니까 소혜지마한테 조심스럽게 가서 아유 이런 연회를 준비했는데 혹시 못 오시죠? 이랬더니 소혜지마가 아니 왜 못 가냐고, 이렇게 중요한 그거를 내가 왜 못 가냐고 그러면서 당연히 간다고. 또 거기를 또 유일하게 딱 참석을 해주니까 총리衙문에서는 좋아가지고 자기네 체면 살려줬다고 또 감사를 하고. 그래서 모든 서양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고맙다 그러고 총리衙문에서 고맙다 그러고. 돌아가는 길에 다시 이홍장을 만나서, 천진에 가서 이홍장을 만나서 이때 굉장히 중요한談판들을 해요. 사실談판 내용은 여기는 제가 안 써놨지만은談판 내용이 뭐냐면 이때에 우리가 청하고 국교를 맺은 이유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요, 청하고 국교를 맺은 이유가 뭡니까? 조선을 어떻게 뚫어볼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먼저 왔었던 거니. 그러니까 이제 다음 수순은 당연히 외관도 다 철수했고 외교관을 다 외무성 사람들 갖다 놓고 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을 접근을 해서 조선 보고 야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제대로 조약을 맺자라는談판을 이제 하러 가려고 군함까지 이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청한테, 이홍장한테 떠봐요. 그랬더니 이홍장이 그거 너무 저기 하지 말라. 여기 동방예의지국이고 너희 옛날에 도요토미도 쳐들어갔다가 망하지 않냐. 이렇게 섣불리 보지 말고 저거 하지 말아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 딱 소혜지마하고 하나부사가 돌아와서 일본 외무성에 한 게 중국 절대 개입 안 한다. 조선 문제에 중국 절대 개입 안 한다. 라고 보고서를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 요건 뭐냐면은 그렇게談판을 하고 소혜지마가 이제 군함을 다시 타고 자기네 군함 타고 이제 떠날 때에 중국의 텐진의 따쿠포대라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대입니다. 왜냐하면 천진이 인천 같은 거니까 서울로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2차 아편 전쟁 때에 그 영국군하고 프랑스군이 제일 청나라 군대하고 격전을 벌였던 것도 항상 따쿠 대고, 클 대자에 오래될 고자, 대고 기지입니다. 산성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항상 그 중국에 들어가는 관문인 셈이죠. 근데 이 따쿠 그 부대에서 일본 배가 떠날 때에 21발의 예포를 발사를 합니다. 중국이. 이게 중국이 근대 국제 외교 관리에 따라서 외국 사람들한테 발포한 최초의 예포였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일본이 승리하는 겁니다. 외교적으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전 진짜 하여튼 이걸 보고 있으면은 와, 어떻게 하급 사무라이들이 올라와서 나라를 잡고서 한쪽은 유학가 있고 유학가 있는 동안에 이런 외교를 또 도대체 이 인적 자원의 층과 그 사람들의 그 기지와 이거는 어디까지 있는지를 진짜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을 만들어냈는지. 우리는 역사책에서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우지만은 완전히 세상을 지금 뒤바꿔 놓고 있습니다. 외교력을 통해 가지고.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오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 하나는 이때에 이제 조선에서도 이제 문제가, 조선에서도 외관이 다 철수를 해버리고 엉뚱한 사람들이 와 있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외관이 있는 게 무질서하게 되기 시작하고 일본 사람들이 마구 건너오기 시작하고 난리가 나고 그러니까는 아무나 들어가서 장사하고 이러니까 이제 정현덕이 그때 큰 포고문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런 짓들 하지 말아라. 질서를 잡아라. 일본은 제대로 법대로 하라. 그러니까 무례한 나라라고 일본은 이런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일본에 전달이 되니까 지금 일본에서는 조선이 다 거부해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는 판에 자기네 보고 무법무례하다니까 이제 더 정한론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그때 바로 이제 6월 달부터 소에지마가 돌아오자마자부터 그때부터 이제 조선 문제를 어떻게 하냐 할 때에 정현독 포고문 문제까지 터지니까 이제 사이고 다카모리가 이번에는 나타나서 정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를 사신으로 보내서 내가 가서 죽으면 그때 이제 쳐들어가라라는 그 기도 대신에 이제 사이고가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에 이와꾸라 사절단이 2년의 여정을 마치고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착을 해갖고 오쿠보가 또 나서서 자기 친구 기도코를 꺾었듯이 이번에는 사이고의 정한론을 또 꺾습니다. 정말로 그러면서 이제 외교를 통해서 했는데 그러면서 오쿠보가 1976년에 결국은 조약을 통해서 강화도 조약이라는 근대 조약을 청구한 거에 이어서 조선과의 최초의 근대 조약을 결국은 만들어냅니다. 물론 운요 사건을 일으키고 그러지만은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전쟁을 안 일으키고 기도나 사이고가 원하는 그런 전쟁 안 일으키고 실제로 조선을 개국을 시킵니다, 일본이. 그러고 나서는 이제 77년에 가서는 결국은 정한론에서 밀려났던 사이고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서남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거지만 요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시간에는 이 중화질서라는 우리가 그리고 조선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중화질서라는 것을 일본은 정말로 주도면밀하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그걸 철저하게 다 부숴버리고 더 이상 조선 문제에 중국이 개입할 여지나 힘도 없다라는 거, 의지도 없다라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조선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이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